재기에 성공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죠. 특히 한때 끝났다고 여겨졌던 기업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은 더더욱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리프트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비용을 확 줄이고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돌리고 심지어 유럽의 프리나우를 인수하면서 사업 확장까지 나섰어요. 겉으로만 보면 정말 완벽한 재기 시나리오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숫자만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턴어라운드 스토리일수록 그 화려한 무대 뒤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이면에 이 회복세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죠. 리프트의 성공적인 재기라는 밝은 빛 이면에 드리워진 세 개의 거대한 그림자, 즉 이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세 개의 산이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산부터 바로 올라가 보죠. 경쟁이라는 어쩌면 가장 익숙하고도 거대한 산이겠네요. 이 시장에는 리프트보다 훨씬 거대한 골리앗, 우버가 버티고 있잖아요. 사실 우버가 더 크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리프트에게 어떤 의미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덩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버는 마치 거대한 백화점 같아요. 1층의 핵심 사업인 차량 후출 서비스가 좀 부진해도 2층에 있는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나 3층의 화물 운송, 심지어 앱내 광고 사업 같은 다른 매장에서 수익을 내서 버틸 수 있는 구조죠. 네, 하나의 사업이 흔들려도 회사 전체가 휘청이지 않는 일종의 완충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군요. 반면에 리프트는 오직 차량 공유라는 단 하나의 상품만 파는 전문 부티크 매장 같은 셈이네요. 그 상품이 잘 팔리면 대박이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게 전체가 위험해지는 구조고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러다 보니 리프트는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운영 효율성을 유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버는 우버이츠에서 번 돈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의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운전자를 끌어모으거나 이용자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실탄이 다른 주머니에서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리프트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 번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 가격 경쟁이나 운전자 인센티브 경쟁이 벌어지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수의 여지가 훨씬 적죠. 우버는 몇 번 헛발질을 해도 다른 사업부에서 만회할 수 있지만 리프트는 한 번의 헛발질이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겠네요. 여기에 데이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우버는 우버이츠를 주문하는 사람들의 이동 패턴이나 음식 취향 데이터까지 전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분석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저녁 늦게 특정 식당을 자주 찾으니까 그 시간대에 그 근처로 차량을 더 많이 보내야겠다 같은 훨씬 정교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걸 바로 네트워크 효과의 교차 강화라고 부르는데요. 음식 배달 네트워크가 차량 호출 네트워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는 더 나은 매칭 알고리즘으로 이어지고 이건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면서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결국 이용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우버로 몰리고 이용자가 많아지니 운전자도 당연히 우버를 더 선호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고리를 리프트가 끊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리프트가 마주한 첫 번째 문제는 단순히 덩치가 큰 경쟁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엔진을 동시에 돌리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일종의 복합발전소 같은 상대를 단일 엔진만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볼 때 핵심 질문은 항상 이거예요.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버의 공세를 막아내면서 이용자와 운행 횟수를 꾸준히 늘릴 수 있는가? 이 섬세한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운영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운영의 기반이 되는 규칙 자체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게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예측 불가능한 규제의 길인데요. 네, 두 번째 산은 바로 규제입니다. 차량 공유 산업은 태생부터 노동법, 운송법, 보험 규정 같은 기존 법규들의 경계, 그러니까 회색지대에서 성장한 사업이에요. 당연히 각국 정부와 도시들은 이 회색지대를 없애고 명확한 규칙을 만들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죠.
문제는 그 규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이 산업 전체의 본질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캘리포니아 사례가 딱 그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운전자들이 개인 사업자 신분은 유지하면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단체 교섭을 할 권리를 얻게 됐잖아요. 이건 회사 입장에선 비용 증가 요인일 텐데 동시에 일부 보험 관련 요건은 또 완화됐다고 하고요. 리프트 입장에서는 뭘 얻고 뭘 잃었는지 계산하기가 정말 복잡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규제라는 게 좋다 나쁘다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캘리포니아 사례처럼 새로운 법안 하나가 인건비는 올리지만 보험 비용은 낮추는 식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런 자잘한 변화가 아니라 게임의 판을 아예 뒤엎어버릴 수 있는 핵폭탄 같은 규제들이에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차량 공유 플랫폼의 운전자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고용한 피고용인이다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게 되면 리프트는 모든 운전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건강보험이나 실업수당, 유급휴가 같은 각종 복리후생 비용까지 전부 떠안아야 하잖아요.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비용 구조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수십만 명의 직원을 둔 거대한 운송회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이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영상의 부담이죠. 그리고 이 규제 리스크는 리프트에게 유독 더 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사업 대부분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지리적 집중이 규제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아요. 우버처럼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진출해서 위험을 분산시킨 기업은 설령 캘리포니아에서 큰 규제 변화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의 수익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리프트는 사업의 거의 전부가 북미, 특히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니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핵심주에서 법이 하나 바뀌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소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놓은 셈이라 그 바구니 중 하나만 흔들려도 훨씬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네요. 잠깐만요. 그럼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게 연결되네요. 첫 번째 문제였던 우버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미국 시장에 집중해서 운영 효율성을 극간으로 끌어올렸는데 바로 그 집중 전략이 두 번째 문제인 규제 리스크에는 오히려 더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와, 딜레마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어떤 면에서는 강점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프트 경영진도 이 딜레마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 번째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유럽의 프리나우 인수군요. 미국 중심의 산업 구조와 규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어찌 보면 당연하고 현명한 행보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세 번째 주요 리스크로 꼽히는 거죠? 보통 이런 해외 진출은 다들 박수치는 일 아닌가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인수는 시작일 뿐이고요. 진짜 어려운 과제는 그 다음 단계인 통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은 단순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악명 높을 정도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표현이 모든 걸 말해주죠. 저도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도시마다 택시 앱이 다 달라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파리에서는 이 앱, 로마에서는 저 앱, 베를린에서는 또 다른 앱을 써야 했거든요. 프리나우가 이걸 어느 정도 통합해 줬다고 해도 그 밑에 깔린 도시별 법규나 문화는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규제를 가진 시장들의 집합체예요. 파리에서 합법인 비즈니스 모델이 베를린에서는 불법일 수도 있고요. 마드리드의 택시 면허 기준이 로마와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리프트는 이 모든 복잡한 규제의 그물망을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통합 문제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프리나우가 쓰던 앱, 결제 시스템, 데이터 관리 방식을 리프트의 시스템과 합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독일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했다가 나중에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고요. 네, 핵심을 짚으셨어요. 기술 통합, 법규 준수, 그리고 여기에 문화 통합이라는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북미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던 리프트의 방식과 유럽 각국의 프리나우 현지 팀들이 일하는 방식이 충돌할 수도 있죠. 본사에서는 비용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된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데 현지 팀은 여기는 미국과 달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율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어요.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유럽 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이라는 토끼를 잡으면서도 동시에 리프트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인 비용 효율성이라는 토끼도 놓치면 안 되는 거군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프리나우 인수는 리프트의 운영 능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무대에서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대와 같아요. 미국 내에서 효율성을 증명한 것과 수십 개의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파편화된 시장에서 그 효율성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통합 과정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성장을 위해 사들인 프리나우가 오히려 리프트의 발목을 잡고 끝없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기가 이 거대한 도박의 성패를 가늠할 아주 중요한 시단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프트의 성공적인 재기라는 밝은 면 뒤에는 세 가지의 큰 그림자가 있다는 거였죠. 첫째, 음식 배달 같은 다양한 안전망을 갖춘 우버와의 압도적인 규모 차이. 둘째, 사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 특히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그 위험이 더 크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출한 유럽 시장의 통합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과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세 가지 리스크가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작은 규모, 즉 첫 번째 리스크 때문에 미국의 규제 변화라는 두 번째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지리적 집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 프리나우를 인수했는데 이것이 곧바로 복잡한 통합과 실행의 위험, 세 번째 리스크를 낳은 셈이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연쇄 반응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리프트의 미래를 이해해야 하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재기는 분명 현실이지만 그게 아주 살얼음판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해요. 경영진은 분명 현명한 선택들을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한치의 실수로 용납되지 않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호재나 악재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거대한 전환기를 맞은 한 기업이 겪고 있는 복잡한 현실 그 자체죠. 따라서 여러분이 리프트의 미래를 볼 때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즉 경쟁, 규제, 통합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만 전체 그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긴장감 자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 한 기업의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경쟁 환경, 법규,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적응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쟁사나 규제처럼 리프트가 마주한 외부의 위협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내부의 위험은 없을까요? 내부의 위험이요? 네. 리프트가 단순히 미국 시장의 2등 도전자였을 때와 이제 유럽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지금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량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 문화는 과연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과거에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그 빠르고 효율적이고 한 곳에 집중했던 문화가 더 크고 복잡해진 무대에서도 똑같이 성공을 이끄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